해암사에 왔어요. 오랜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도탑들 좀 보고 산도 좀 타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올까요? 양주 해암사지 무학대사탑 안내판이 잘 보이진 않아요. 읽어볼게요. 무학대사탑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사인 무학대사의 승탑이며, 무학대사는 1327년에 태어나서 1405년에 돌아가셨고, 무학대사비에 적힌 기록을 통해서 대사의 업적을 기리려고 1407년에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무학대사탑은 조선 전기 부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꼽힌다. 지공선사 및 나홍선사 부도와 같은 구형 부도 형식의 예에 속하지만 팔각에 석단을 마련하고 그 중심에 부도를 봉안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표면에 새겨진 조각 수법도 매우 뛰어나는 등 조선 전기 석조 미술품을 대표하는 매우 뛰어난 수작이다. 높이는 약 2.7m로 장대석을 2단으로 쌓고 높고 널찍하게 전체 팔각을 이루는 석단을 마련하였다. 석단의 각 모서리에는 정상부를 보주 모양으로 장식한 네모난 돌기둥을 세운 뒤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넓은 장대석을 끼워 넣었다. 난간을 둘렀는데 이것은 석단 중앙에 위치하는 탑을 보호하는 일종의 장식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팔각 원당형의 부도를 중심에 세우고 그 주변에 석단을 마련하는 것은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형식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승탑이 있고요. 무학대사의 승탑이 있고 앞에 석등이 있죠. 이 쌍사자 석등도 문화재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선 407년 보물 388호 무학대사 탑과 함께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으로 무학대사 탑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석등은 어둠을 밝혀준다는 조명의 역할 이외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 불가의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쌍사자 석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석등 형식인 팔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간주석이 두 마리의 사자로 대처된 이형에 속합니다. 또한 목조 건축의 지붕에서 유래된 옥계석의 형태, 화사석의 창을 두 방향으로만 내고 있는 점, 그리고 사자를 비롯해서 연꽃 무늬 등의 표현 방식에서 조선 전기의 양식적인 특징이 확인됩니다. 높이는 2.6m이며 평면의 전체적인 기본 형태는 네모꼴을 띱니다. 지대석과 하대석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는데 하대석에는 모두 8판의 연꽃이 겹을 이루면서 넓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간주석은 두 마리의 사자로 조각되었는데 이러한 형식은 통일신라 이래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석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는데 하대석과 같은 형태의 연꽃 무늬로 장식되었으며 1단의 각형 괸이 각출되어 있습니다. 화사석은 두 매의 돌로 되어 있는데 두 방향으로만 화창을 냈습니다. 옥계석은 보주까지 모두 하나의 돌로 조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목조 건축물과 같은 형태로 제작해서 옥계 받침을 대신해서 목조 가구에서 보이는 부재들이 표현되었습니다. 저거죠. 무학대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다시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 무학대사와 지공스님 그리고 나홍스님, 이 해양반이 아주 걸출한 분입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공디아나바드라데인의 베르라 대사 1289년 출생 1363년 입적 인도나란다 사원에서 안수를 받은 인도의 불교 승려이자 번역가다. 생애 후반에 인도 아대륙 전역을 여행했고 이후 티베트를 거쳐 원나라와 한국을 여행했다. 베푸트라 및 베나라드와 함께 근대 이전 시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인도 불교 인물 중 한 명이다. 목은 이색 선생의 글을 포함한 조선의 자료에 따르면 1289년 마가다의 하급 족장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지공은 인도 대부분이 이슬람 침략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성장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금욕주의에 대한 타고난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많은 종교적 경전을 암기할 수 있었고 고기와 알코올을 포함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을 피했다. 8살 때 그의 아버지인 족장이 병에 걸렸고 그의 어머니는 점쟁이부터 그녀의 아들이 승려로 출가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1295년과 1298년 사이 어느 시점에 지공을 나란다 사원에 등록하여 대승불교스 비나야바드라 웨네야 베르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게 하였다. 네덜란드로 입문하면서 승려가 되어 5계를 받았다. 지공은 날란다 대학에서 대반야경마 아브라힘바미사 묘법연화경로더스 수트라 및 화엄경버디 베테세카에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불교 외의 다양한 철학도 함께 배웠다. 비나야바드라는 그가 스리랑카로 여행하여 시기리아에 거주하는 사만타프라바사라는 승려 밑에서 공부하도록 격려하여 진실의 의미를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스리랑카로 여행해서 그는 벵고레라다와 오디샤의 단타푸람과 같은 지역을 여행했다. 단타푸람에서 그는 음탕하고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를 불교로 개종시켰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남인도의 칸치푸람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여 화엄경의 스승과 토론을 벌였다.
스리랑카에서 사만타프라바사와 6개월 동안 공부한 후 그는 아대륙의 남서부와 스리랑카를 오가며 여행했다. 스리랑카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후 인도 남단에서 서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여행했다. 그는 자신이 만난 힌두교도와 무슬림에게 불교를 전파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 줄베이지에서 사람들은 불교에 더 개방되었지만 캐라네에서는 적대감을 경험했다. 기우사인드, 젤랜더 및 캐시머를 여행했다. 그는 캐시머에서 사람들이 불교를 크게 존경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일부는 이단적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공은 그들을 자신의 가르침으로 개종시키려고 시도했다. 지공은 카슈밀에 머문 후 아나바파타, 티루트, 테으리를 여행했다. 지공이 네팔에 도착하자 그의 명성과 지식을 알고 있던 지역의 왕이 그를 궁전으로 데려와 다르마에 대해 강의했다. 지공은 1314년에 네팔에서 티베트로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히말라야를 건너 야생 과일을 먹으며 어려움을 겪었다. 티베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하파니트라는 또 다른 무인도 승려와 합류했고 그들은 함께 원나라 중국으로 여행했다. 먼저 원나라의 겨울 수도인 캄발리크로 갔고 이후 원나라의 다른 지역도 여행했는데 여행의 목표는 불교의 가르침을 거의 접하지 못했던 원나라 국경 지역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 중 하나가 윈난이었는데 그는 5년에서 7년을 윈난에서 보냈고 1320년경에 떠났다. 그는 1328년에 나란다를 모델로 한 회암사를 창건한 고려로 여행을 떠났다. 그 원나라 황제인 예순테물과 라기바그 칸에 의해 자주 고려에 방문하였다. 총 2년 7개월을 고려에서 보내며 전국을 여행했다. 승탑의 비무에 따르면 그는 1363년에 고려에서 사망했다고 전한다. 지공은 원나라와 고려를 여행하는 동안 몽골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있다. 지공은 또한 원나라의 통치자들을 접견했다. 그가 죽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조선이 건국된 후 그의 제자들이 그의 유해로 승탑을 세웠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많은 내용은 승탑에 남겨진 비문의 내용이다. 그는 고려에서 매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1363년 그가 죽은 후 고려의 공민왕은 그의 사리를 한국으로 가져와 처음에는 왕궁에 안치하고 나중에는 회암사에 안치했다. 지공대사의 가르침과 실천, 계율의 우선권. 지공은 불교 수행의 핵심 요소로서 계율을 상당히 강조했다. 큰 계율을 단순한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보았다. 지공의 계율에 대한 관점은 계율이 궁극적으로 공허함을 깨닫는 데에 이르는 집중 메커니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큰 계율이 처음에는 윤회의 일부로 관여하지만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접근함에 따라 계율을 초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공에게 계율을 다룬 것은 계율의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고수와 더 깊은 이해를 모두 포함한다. 깨달음 후의 계율의 수행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원론적 개념을 초월하는 부처님의 진심의 표현으로 변형된다. 이단에 맞서다. 지공은 평생 동안 이단적 관행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그는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정통 불교 가르침에서 벗어난 관행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단에 직면했다. 지공이 이러한 관행에 맞서는 방법은 직접적이었고 종종 자신의 윤리적 강인함을 교육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불교 윤리의 강점을 보여주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 유혹을 이겨냈다. 또한 그는 불교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집단 간의 오해와 잘못된 관행에 도전하고 이를 바로잡았다. 심사숙고. 명상은 지공의 수행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였지만 그의 해석은 독특했다. 그는 명상적 관상을 이원성과 관습적 수행을 초월하는 상태로 묘사했다. 지공에게 진정한 명상은 단순히 침묵 속에 앉아있거나 물질 세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고 일상적인 구별을 넘어선 역동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식 상태였다. 이 관점은 종종 단순한 정의를 부정하고 수행에 대한 더 깊고 통합된 이해를 강조하는 그의 더 광범위한 철학적 접근 방식을 반영했다. 명상에 대한 지공의 가르침은 명상을 공식적인 안기 수행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모든 활동에서 인식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홍문 대사 1320년 출생 1376년 입적 고려 말기 응으로 공림왕공민왕의 두 번째 왕사였다. 고려 말의 선풍 찬성을 진작시킨 인물로 지공 즉 홍무하구쉐과 함께 고려 말 3대 고승으로 손꼽힌다. 나홍은 충수광 7년에 태어났다. 나홍의 속성은 아야, 속명은 원예영후이. 아버지는 고려의 하급 관료로 나홍 또한 어린 시절에는 부유하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게 살았던 듯하다. 승려가 된 뒤 사용한 법명은 개근후이치니 버포가 나홍 나응인 그니 나홍화상 또는 나홍선사란 호칭으로 알려졌다. 나홍이 아직 7살이던 충수광 13년인 1326년 3월에 인도 승려 지공이 원나라를 거쳐 고려로 왔는데 회암사 자리를 보고는 산 형세가 인도의 나란다 사원과 비슷하구나 하며 중창했다고 한다. 지공은 당시 고려 불교계에 큰 영향을 주어서 부처나 다름없는 고승으로 추앙받았다. 지공은 회암사뿐만 아니라 법기보살의 성지로 알려진 금강산을 참배하고 그 외에도 고려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온갖 사람들이 몰려와 그의 설법을 듣고 지혜를 받았다. 지공은 고려에서 2년 6개월을 보내곤 다시 원나라로 돌아가는데 나홍 또한 지공에게서 무생계를 받았다. 나홍은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21살이 되는 충해왕 복위 1년인 1340년에 공덕산 묘저간며 지안에 있는 요연선사라 란찬씨의 문화에서 출가하였다. 충모광 즉위년인 1344년 25세의 양주의 회암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나홍은 고려 불교계에서 크게 추앙받은 지공대사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1347년 28세에 원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지공은 연도 오늘날 북경의 법원사 바리엔스에 나옹은 지공을 찾아가 그의 문화가 되어 가르침을 받았다. 나옹은 지공의 제자가 되었지만 법원사에만 머물지 않고 원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중국의 다른 고승들도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스승은 분명 지공이었다. 나옹이 원나라에 머물던 시절에 자초즈 차오라는 승려를 만나 제자로 거두었는데 자초가 바로 도선 태조 이성계의 친구이자 조선 왕조의 유일한 왕사가 된 무학이었다. 무학은 지공과도 만나서 다시 그 문화에 들어왔다고 하므로 무학의 사승관계가 좀 꼬였다. 여말선 초불교계에서는 지공과 나옹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에 무학은 스스로를 지공과 나옹의 법맥을 이은 자로 자신을 내세웠다. 1356년 37세 원나라 해종이 나옹을 불러 사광 주지를 맡겼다고 하므로 당시 원나라 불교계에서도 나옹에게 명성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나옹은 얼마 안 있어 주지직을 내려놓았다. 무학은 이 무렵에 고려로 돌아갔고 나옹 또한 스승 지공과 상담한 뒤 1358년 39세에 귀국하였다. 귀국하기 전에 스승 지공은 나옹에게 회암사에서 불법을 일으키라는 유지를 남겼다. 공민왕 9년인 1359년에 오대산에 들어왔던데 이듬해 공민왕이 나옹을 불러 법문을 듣고 황해도의 싱주지로 임명했다. 그가 주지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홍건적의 2차 침입이 일어났다.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할 정도로 고려군이 크게 몰렸는데 나옹은 신광사에 계속 머무르며 절을 불태우려는 홍건적 무리들을 막았다. 줌을 각오하고 절을 지키려는 나옹의 태도에서 고승의 면이 보였는지 홍건적들도 차마 신광사를 불태우거나 나옹을 해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후 고려군이 홍건적을 몰아내자 공민왕도 수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행적 덕분인지 나옹은 고려에서 고승으로 더욱 이름을 날렸다. 근 2년간 신광사 주지로 있다가 주지직을 내려놓고 공민왕 18년인 1369년 50세에는 다시 오대산으로 들어갔다. 공민왕 1370년 51세에는 원나라에서 입적한 지공의 사려 고려에 이운되었다. 나옹은 이를 계기로 회암사에 지공의 부도탑을 세우고 회암사를 중창하고자 하였다. 공민왕 20년인 1371년에는 고려의 왕사로 임명되었고 공민왕으로부터 라는 법호를 받았다. 나옹은 우왕 2년인 1376년 57세에 드디어 회암사 중창공사를 끝내고 낙성식을 열었으나 사대부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이런 비난 때문에 나옹은 유배를 떠났는데 유백일에 병이 나서 오늘날 여주에 실려 도착한 뒤 입적하였다. 우왕은 나옹에게 성각 잔주이라는 시호를 추승하였다. 여말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불교계는 지공과 나옹을 기꺼이 조사조실하고 여겼고 여기에 무학 또한 조사로 숭앙받았다. 지공과 나옹과 무학을 모두 일컬어 사장이라고 불렀는데 특히 16세기 말 임진왜란 무렵을 즈음하여 삼화상 특히 무학이 민간신앙이나 불교계에서 더 부각되었다. 오늘날 불교일에서도 삼화상을 증명법사 역할로 청하는 구절이 등장한다. 나옹은 우리나라의 여러 불교 전설에서 비록 원효나 도선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지한 일을 행하는 고승으로 언급되곤 한다. 또한 나옹의 어린 시절을 과장하여 아버지가 관가에 비빌지고 고조했고 어머니가 혼자 나옹을 낳고는 버렸더니 까치가 날아와 날개로 아기 나옹을 덮어 주었다거나 하는 전설도 전한다. 역사적 인물 나옹을 모르더라도 불교 전설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나옹화상이란 호칭이 친숙해질 정도. 역사책보다는 우리나라의 불교 전설에서 나옹화상이란 이름을 접한 사람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무학대사 우쉐다 실 1327년 출생 1405년 입적 무학대사의 생애 조선 왕조의 유일한 왕사왕 조가의 성은 박근이 부르는 무학은 호로 법명은 자초즈 차 고려 충수광 14년 9월 20일에 태어났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 한양 천도를 도왔다고 한다. 야사 등지에서는 그가 귀주성 전투의 영웅인 박서의 5세손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박서의 본관인 죽산박씨 족보에도 그가 박서의 후손이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그의 출생지관에서도 경상남도 압천군 대병면 합천댐 수문 아래 생가터로 추정된 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상남도 압천이라는 설과 충청남도 서산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어렸을 때 미미한 신분으로 추정된다. 야사에서는 모친이 수태하던 날 태몽으로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책과 부러진 붓이 우수수 떨어졌다고 하는데 기은 이후 그의 운명을 암시했다. 충모광 즉위년인 1344년 18살에 출하여 불교를 공부하다가 충모광 2년인 1346년에 능엄경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암자 등에서 수행정진하였다. 공민왕 2년인 1353년 27세 나이에 원나라의 수도 대도로 유학을 떠났다. 대도에서 서역 출신 승려이자 당시 고려 불교계에서 부처나 다름없는 고승으로 추앙한 지공대사를 만나 도를 인가받았다고 한다. 한편 이미 고려에서 유명한 고승이었던 나옹화상 역시 원나라로 갔다가 무학을 만났고 무학은 나옹을 스승으로 모셨다. 무학은 스스로가 지공대사와 나옹화상 두 고승의 공동제자라고 주장하였다. 나옹화상 또한 지공의 제자였으므로 무학의 사승관계는 조금 꼬였다. 이후 공민왕 5년인 1356년 30세에 다시 고려로 귀국했다. 나옹화상 역시 1358년에 고려로 귀국하여 공민왕의 왕사가 되었는데 이때 무학과 다시 만났다. 무학은 그 후 함조로 가서 이성계의 부친 이자춘의 묘자리를 잡아주어 이때부터 무학과 이성계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384년부터 두 사람은 사제지간을 내들 만큼 본격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정도전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역성혁명을 꾀하려던 이유 중에는 정도전이 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서얼이기에 신분 상승을 원한 점도 있다는 주장이 있듯
무학대사 역시 신분 상승을 목표로 이성계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설도 있다. 주원태조 원년인 1392년 10월 9일에 왕사가 되었다. 같은 달 11일이 이성계의 탄신일인지라 깨달음에 대해 강의했는데 불법의 취지를 능히 해설하지 못해 중들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1393년 2월 11일에는 한양의 중심이 높은 언덕에 올라가 땅의 형세를 관람하면서 이성계가 묻자 무학은 능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태종 2년인 1402년 7월 13일에 회암사에 감주가 되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이성계가 함주에 있을 때 이방원의 명으로 이성계에게 가서 이방원이 속히 돌아오기를 청한다는 것을 전했다. 1405년 9월 20일에 향년 79세로 입적했고 그 사리는 지금 보고 있는 회암사 부도에 안치되었다. 3년 후에는 태조 이성계도 승하했으며 1410년에 시호를 받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무학우슈이라는 너포보다는 자초즈 설하는 법명으로 더 많이 나온다. 중역불이란 입장을 견지한 태종 입장에서 무학은 껄끄러운 존재였던 듯하다. 본인이 불교나 무학을 어떻게 생각하든 아버지 태조가 무학에게 왕사왕실 직위를 내리고 그와 가까이 지내며 존중했던 만큼 태종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격식을 갖추어 대접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태종 10년인 1410년 7월에 무학에게 시호를 내리면서 변계량에게 무학을 기린 비문을 짓도록 명하였다. 실록은 태종이 무학을 기린 비문을 짓도록 한 이유를 상왕이 그를 존중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태종은 신하들에게 계속 자신은 무학을 고승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했다. 부시버스의 도단은 그 내력이 오래되니 나는 헐뜯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으려 하나 그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면 나는 마땅히 존경하여 섬기겠다. 지난날의 승려 자초즈 차오는 사람들이 모두 높이 받들었으나 그는 끝내 도를 얻은 일이 없었다. 이와 같은 무리를 나는 노상루상의 행인과 같이 본다. 만약 지공질콩과 같은 승려라면 어찌 존경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태종실록 태종 1414년 6월 20일자 6번째 기사. 왜 하필 태종은 무학을 인도 승려 지공과 대비하여 말했을까? 지공과 나옹은 고려말 불교계에서 위상이 어마어마한 고승이었고 무학은 자신이 지공과 나옹의 공동제자라고 내세웠다. 나옹 또한 지공의 제자였으므로 어느 쪽을 보든 결국 무학은 지공의 법맥에 속한다. 태종은 일부러 무학을 그의 스승 지공과 대조하여 스승만 못한 범속한 승려라고 격하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 불교계는 지공과 나옹 그리고 무학을 부처의 법을 전하는 조사조수로 여겨 조사전에 모시기도 하였고 사마 불렀다. 사마상이라고 하면 단어 자체만으로는 고승 세 분이란 뜻일 뿐이지만 심지어 현대 한국 불교에서도 사마상이란 단어는 지공나옹무학을 함께 일컫는 단어로 통할 정도이다. 한국 불교계에는 불상을 만들어 사찰에 봉헌하기 전에 해야 하는 상이시라는 복잡한 의례가 있다. 불복장의식에는 직리되어줄 역할로 사마상을 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불교계에서 사마상이 어떤 위상이었는지를 드러낸다. 차장, 원효, 의상, 도예, 도선, 진우라 큰 역사나 전설 등으로 이름을 남긴 승려들을 제치고 지공나옹무학이 조선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사로 대우받은 것이다. 청조 16년 1792에는 개종익교 보조법안 광제공덕 카이종 리저 보좌 파연광지공더 이밍싱윤다 바시란 호를 무학대사에 대한 야사 무학이 등장하는 전설이나 야사가 상당히 많다. 세간에 알려진 이성계의 세석갈의 꿈 해몽 전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이야기 조이행관질지주 포이행관질지 왕신비의 지자춘 이성계의 몇 자리를 봐주었다는 전설도 있고 심지어는 종묘의 칸수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경복궁의 자리를 잡을 때 무학이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좌우의 부박산과 목멱산 남산을 청룡과 백호로 두어 동양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도전이 제왕은 예부터 북쪽에 좌정하고 남쪽을 향해 앉아서 사방을 다스렸다. 며 북악산을 주산으로 인왕산과 낙산을 좌우 청룡과 백호로 삼고 목멱산을 향해 남양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반대했기에 지금과 같이 경복궁과 한양도성의 위치가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때 무학대사는 200년 뒤에 내 말을 다시 떠올릴 날임지 내란이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학을 풍수를 볼 줄 아는 형으로 묘사하는 전설이나 야사들은 역사적 사실들이 아니다. 북한산 비봉 꼭대기에 비를 두고 이런 전설도 있었다. 무학이 태조 이성계의 뜻에 따라 한양터를 보러 다닐 적에 길 잃어 헤매다가 보니 문득 비봉 꼭대기에 이뤘다. 거기에는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다가가 비문을 잃어보니 신라시대 도선이 세운 것이었는데 무학이 길을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라 라는 6글자가 새겨져 있더라는 것이다. 이 전설에서 말하는 북한산 비봉 꼭대기의 비석이 바로 북한산 순수빔으로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전왕조실록에서의 무학대사에 대한 대우는 그리 좋지 않다. 무학대사의 졸기는 짤막하기 짝이 없고 그마저도 그저 무학대사의 유해를 회암사에 두게 했다는 내용뿐이다. 태종과 동서 지간인 조박열은 대시 버퍼를 내려주고 빌 만들어주자고 주장하자 사간원에선 별 볼 것 없는 인물을 위해 그래야 아니하고 반대하고 왕사 자격조차 분수에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태종 역시도 이 상소들을 보고 답하기를 상황에 뜻이라고 원했음을 보면 그 자신도 무학대사를 그리 좋게 생각하진 않은 듯하다. 심지어 무학대사 사후 9년 뒤에는 무학대사를 두고 지공처럼 득도한 고승이라면 존경했겠지만 득도한 것도 없었다고 했다. 그 아마 아버지 친구라 그런지 위에서 말했듯 석비를 만들어주고 명령했던 모양이다. 지공, 나옹,
무학의 승탑지가 훼손된 사건의 암사에 무학대사빈 앞에서도 말했지만 태종의 어명을 내려 만들어 오겠다. 그런데 순조 21년인 1821년 지방의 유생 이응준 이응준이 무학대사비가 있는 터가 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멋대로 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자신의 아버지 시신을 몰래 투정했다. 기사실이 알려져 이응준은 목이 날아갈 뻔했으나 간신히 목숨은 건져 유배당하고 비석을 복구하여 새롭게 그 자리에 다시 만들어 놓았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남아있다. 업적, 중건비를 세우게 된 경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태조는 조선 개국은 물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는데 큰 역할을 한 무학대사를 왕사로 책봉하고 묘엄 존자라는 칭호를 내렸다. 비무는 조선 태종 10년 1410년에 왕명에 따라 변계량이 글을 쓰고 공부의 글씨로 세워졌으나 1821년에 비가 인위적으로 파괴됨에 따라 1828년에 다시 세워졌다. 비의 형태는 낮은 지대석 위에 모서리를 둥글게 한 높직한 사각 받침을 놓고 흑청 석재에 비신을 세웠으며 팔짝 지붕이 그 위에 놓여 있다. 비의 총 높이는 340cm이며 비석은 높이 223cm 혹은 89.5cm, 두께 28.5cm다. 현재의 비 우측에 최초의 비석에 사용되었던 석재를 사각 받침석 위에 연꽃잎 형태의 지붕을 올려 보존하고 있는데 비신은 사라지고 없다.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배를 맞대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저게 사자라고 하니까 사자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거를 뭘로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쟤는 왜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나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물자가 많다. 군호탑이 조각이 아주 섬세하죠. 옥괴석도 목조건축을 이렇게 번안해가지고 완전히 목조건축을 다 복사한 것처럼 만든 건 아니고 그 양식을 가져와서 이쁘게 만들어놨죠.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인 그런 부두탑입니다. 해엄사에서는 계속 연불이 이어지고 있고, 스탬프 투어? 이렇게 스탬프를 찍을 수 있나봐요. 여기로 내려가면 해암사 약수터, 밑에 약수터가 덕정역까지 6km 정도 걸어갈 수 있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지공선사 부도입니다. 여기도 기부랑 이소가 이렇게 있죠. 그 옆에는 복전도 있고, 예. 여기 왔으면 좀 성의를 보여라, 이런 거죠. 지공선사 부도비는 지공선사의 유래를 기록한 비입니다. 원래 부도비는 이색이 찬하고 한수가 글씨를 써서 1378년에 건립했는데, 현재 이 부도비는 숭정 기원 후사 무자 5월 알림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1828년 순조 28년에 중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도비 옆에 비유 기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지공선사 부도비의 기부였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부도비 형태는 옥괴석, 비신, 비자, 지대석 규모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로 만든 겁니다, 이거. 19세기에. 그리고 이게 지공선사 부도가 되겠죠. 심플하죠. 지공선사 부도는 앞에 봤었던 무학대사보다. 1326년부터 약 2년간 고려에 머물면서 당시 불교 사상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도 출신 고승 지공의 승탑과 석등입니다. 승탑은 팔각 원당형을 기본 구조로 해서 기단부, 탁신부, 상륜부가 이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요. 팔각 지대석 위에 3단의 기단을 두고 그 위로 탑신부와 상륜부를 올렸는데 파손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탑신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넓적하며 지붕돌인 옥괴석과 머리 장식 받침인 노반을 팔각으로 구성하였고 그 위에 3단의 둥근 태인 보륜을 더해서 장식한 후에 끝이 봉구턱에 솟은 구슬 모양의 보주를 얹었습니다. 석등은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사각의 상중 하대석 위에 두매로 된 화사석을 마주 붙여서 화창이 앞뒤 두 곳만 나와 있습니다. 화사석 위로는 사각의 옥괴석이, 옥괴석 위 꼭대기에는 연꽃 봉오리 모양의 구슬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홍선사 부도 및 석등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졌네. 고려 후기의 승려인 나홍의 승탑과 석등으로 나홍선사는 고려 공민왕 때 왕사로 인도 고승 밑에 계신 지공선사를 따라서 국법의 정맥을 이어왔으며 1376년 우왕의 명을 받아서 밀양 영원사로 가던 중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한 고승이다.
승탑은 팔각을 기본으로 하는 팔각 원당형으로 전형적인 통일신라 팔각 원당형 승탑을 따르고 있지만 다소 경직되고 평면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고려 말기 승탑 양식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높이는 약 3.5m이며 상하대의 기단부와 탑신부, 상륜부로 이루어져 있다. 석등은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사각형의 상중 하대석 위에 두매로 된 화사석을 마주 붙여서 화창의 앞뒤 두 곳만 있다. 화사석 위로는 사각의 옥계석을, 옥계석 위로는 상륜부를 가지런히 올렸다. 지금 보신 세 개의 석등 모두 앞뒤로만 창을 내고 양쪽으로 이렇게 돌을 세워가지고 만든 그런 석등들,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디자인하고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국화죠? 예, 이것도 이렇게 기쁘게 피어져 있는 걸 갖다 놓으셨고 해암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이거 가까이 가서 뭐 볼 만큼 뭐 문양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서 와봤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암사는 점점 그 사세가 좋아지네요. 이 회암사지가 이제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뽑히기도 했고, 이제 그 회암사 레터에는 고고학 유적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회암사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회암사가 고려말 조선 초에 엄청난 거찰이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충분히 어떤 사세를 키워야 되는 어떤 명분, 그런 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겠죠. 작은 이렇게 돌들 이렇게 쌓아놨죠. 이거 쌓으면서 이렇게 뭐 비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